예, 두 번째 시간은 이 조서의 변동과 관련해서 주로 통계치를 통해서 그 추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또 대체로 이제 복지 체제별로 또 조세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조세 관련 통계치들을 한번 보기로 하겠는데요. 역시 OECD에서는 몇 가지 이 조세 관련 통계치들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OECD도 그렇고 EU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충실한 어떤 통계 자료 데이터들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치들은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MPATR이라고 하는 근로자 순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이 통계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득세에다가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하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를 제외해서 그걸 근로자 총급비를 나눈 그런 어떤 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 웨지라고 해서 뭐 이것도 자주 어, 이게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아이가 없는 평균적인 단신 근로자의 세금과 사용자의 노동 비용 사이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흔히 이게 조세가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그런 어떤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그런 어떤 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 사회보장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직접세인 소득세, 직접세인 개인소득세죠. 개인소득세가 들어가고, 이 세들을 요 조세들을 이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소득이 F-tax income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게 OECD 뭐 2018년도 그러니까 최근 통계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대체로 아이가 없는 그런 어떤 단신의 노동자를 모델로 해서 어, 평균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OECD의 평균적인 텍스 웨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용자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가 14.4%를 구성하고 있고 근로자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가 8.2%,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13.5%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조수를 제외한 그런 어떤 나머지 소득이 63.9%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산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각 국가별로 산출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은 날일수록 사실은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그런 어떤 조세의 크기가 큰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노동 비용 중에서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뭐 사용자 입장에서 이 비용이 크다면 이게 추가적인 어떤 고용을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벨기에가 가장 높은, 벨기에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주로 유럽 대륙 국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스웨덴이 있고요. 뭐 등등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있죠. 우리나라는 역시 저조세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여기에 속하고 또 부조형 복지국가인 오스트리아, 호주도 여기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영미형 국가들 대체로 여기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도 마찬가지로 저조세 국가에서 뭐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위스도 이게 속하고요. 뉴질랜드 이게 속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구성을 보여주는 소득세와 또 이 근로자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중에서 그 구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뭐 되게 보면 되게 뭐 사용자 부담하는 역시 되게 뭐 3분의 1 정도 되지만 사용자 부담한 사회보장세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뭐 그러니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에, 이제 가입자가 사용자니까 사용자만 부담을 하고 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뭐 절반씩 부담하지만 나머지 직업수 노동시장 정책에 관련된 비용은 사용자 부담하니까 뭐 연금이나 뭐 기타 연금이나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뭐 덴마크 같은 경우도 뭐 특이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직접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직접세가 거의 대부분 아주 약간 사실은 사용자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가 거의 뭐 미미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게 거의 표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료세율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 형식적인 세율과 실료세율은 다른 것이거든요. 상당 거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실효수율이 더 정확한 그런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ATR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뭐 자본과 노동의 실효수를 산출할 때 우리가 implicit tax rate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결정세액을 나눠서 100을 곱해주는 그런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 이거 일단 법적 관점이 아니고 법적 형식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을 채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뭐 기억해 둬야 할 사항은 사용자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도 노동자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주제에 관해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씁니다. 2013년도에 한 연구자가 그 메타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되는 논문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바에 따르면 노르딕과는 88%를 노동자 부담하고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70% 노동자 부담한다. 이런 어떤 결론을 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형식 법적 관점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경제 관점이 올해 실효세율을 통해서 산출할 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반드시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추이를 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고 이론적 기준은 뭐 루카스 멘도자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요. 멘도자 교수가 아마 90년대에 이 페이퍼를 예, 이론적이고 또 실질적인 어떤 통계 데이터를 산출한 페이퍼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후에 상당히 논쟁을 거쳐서 최근에는 멘도자 방법을 약간 수정한 이런 것을 뭐 OECD와 EU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같은 EU에서 산출한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일단 뭐
이 이론의 방법론 상당히 복잡합니다. 국민 계정을 동원해서 대단히 복잡한 통계적 산출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죠. 어쨌든 이것을 보면 뭐 이것은 이게 이제 왜저 이게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회보장제도 실효세를 산출할 때는 노동자 부담하는 것을 관장하는 제관리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이 되겠고 이것은 미국 이런 방법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도 뭐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 원칙이 된다 이야기고요. 요것은 뭐 정의가 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실효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직접세가 들어가고 간접세, 여기서 사용한 간접세는 사회부당세예요. 사회부당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여하는 사회부당세도 노동이 증가되는, 노동자 부담하는 것을 이렇게 산출하는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기업 고임원의 임금은 노동소득으로 잡히고 또 스톡옵션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뭐 이런 어떤 문제랄지 또 오브리수 집단의 소득세는 노동소득으로 잡히고 그러니까 오브리수니까 뭐 고소득자죠. 일부는 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집단의 이자소득은 또 자본소득으로 잡히는 뭐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때 사실은 측면하게 되면 불가피한 그런 어떤 딜레마인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사실은 어쨌든 뭐 대강의 그런 어떤 현황들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원소득에 대한 임플리스 텍스 레이트 어떻게 구하는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또 사실은 EU 같은 데서는 자본소득 말고 또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임플리스 텍스 레이트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는 분은 요건 뭐 구글에 치면 바로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데이터를 산출한 2017년도 데이터인데요. 이걸 보시면 역시 이제 요게 자본이 되겠습니다. 요게 노동이 되겠고 요거는 소비세죠. 그러니까 소비세니까 이제 부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세. 지난번에 잠깐 뭐 제가 긴가민가 했지만 역시 환경세도 소비세에 속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일단은 뭐 이게 한 사회 전체 조세 구성에서 역시 노동자 부담하는 조세의 비중이 크다는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고 노동자 부담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부가세의 비중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뭐 이런 역시 우리가 주요 국가만 보면 자본에 대한 과세 비중이 낮은 나라들이 대체로 노르딕 국가들이에요. 노르딕 국가들. 왜 낮은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프랑스도 비교적
자본의 과세가 높은 그런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동에 대한 과세 비중이 추이를 2005년도부터가 되겠는데요. 추이를 보여주면 역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역시 불평등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뭐 노동속 분배율이 진행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피케티와 같은 불평등에 관심 있는 여러 학자들의 지적이 되니까 사실은 그때 약간 사실은 이게 좀 노동에 대한 과세 율이 조금 낮아지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자본에 대한 인플레이션 텍스 레이트의 각 나라별 되겠습니다. 요것은 아까 전체 구성과는 좀 다른 것이죠. 요것은 요것은 뭐 전체 자본 소득 중에서 과세가 되는 그런 어떤 소득 비중, 자본 소득 비중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벨기에, 덴마크, 영국, 스웨덴 뭐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이제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인데 뭐 전통의 방식은 배당금을 포함하는 방식이에요. 배당금을 포함한 방식만 보면 그러니까 법인세 실효세율이 되겠죠. 실효세 보면 프랑스가 크고 이게 슬로바키아, 에스킨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벨기에, 스웨덴 뭐 이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변동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EU 28개 국가입니다. GDP 대비 전체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은 항상 저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는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9개국만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OECD 전체 평균적인 통계이고 요것 한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저조세 국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대표적인 저조세 국가들이죠. 일본도 비교적 낮은 국가, 캐나다만 앵글로색슨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고 호주도 27%니까 좀 낮은 뉴질랜드도 비교적 낮은 그런 어떤 역시 저조세 국가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역시 뭐 가장 큰 비중, 압도적인 비중 GDP 대비 비중을 보여주는 게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덴마크가 되겠고 나머지 국가들 단쭉 보시면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개인소득세 시장 비용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 다음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도 뭐 OECD 평균은 3.03% GDP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렇죠. 다음에 한국은 비교적 법인세가 차지한 GDP 차지 비중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율 자체도 평균보다 약 높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법인세의 80년대 이후 2013년까지의 법인세율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조세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게 86년 미국의 조세 개혁을 상징으로 해서 그 신자유 조세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OECD가 BOECD 국가들 그다음에 조세 피난처만을 대상으로 해서 또 통계치를 산출하는 것인데요. 역시 뭐 쭉 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2010년도, 2008년도
주춤해서 다시 올라가고 금융위기 이후 다시 약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부장 기여금이 되겠습니다. GDP 대비이고 덴마크가 0.047 있어 아주 미미한 정도라서 좀 특이한 국가. 호주 같은 나라도 거의 뭐 없습니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 한국은 여기 되겠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7.19가 되겠습니다. 예. 비교적 뭐 유럽, 역시 유럽 대륙국가들 비교적 사회적 기여금이 높죠. 프랑스, 독일, 뭐 되게 좀 그렇습니다. 영국 상당히 낮은 편이고 미국도 낮은 편이죠. 그래서 되게 뭐 이것을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되게 이걸로 이제 베네피트 원칙, 이게 조세 부담의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베네핏 베네핏 원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공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이런 원리예요. 유럽 대륙 국가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건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뭐 최근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인데 제일 높은 나라는 헝가리죠.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10%가 되겠습니다. 77년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비교적 뭐 낮은 편이죠. 우리가 더 낮은 나라가 뭐 일본,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는 더 낮습니다. 남의 나라는 대부분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20몇 프로까지 이르는 뭐 그런 어떤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부가가치세 68년도 이후에 최근 추이가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되겠습니다.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요게 되겠고 요게 부가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부가세인가요? 아 이건가요? 요게 부가세네요. 요게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요게 부가세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만큼 이제 조세 수입 중에서 부가세에 의존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 최근 90년대 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부가세 도입한 나라들 숫자인데 뭐 갈수록 확대되고 있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은 부가세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이롤 앤 워크포스 조세라고 해서 뭐 급여 및 노동자에 관한 조세라 번역하기도 하고 뭐 급여 과세라 번역하기도 하고 뭐 몇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만 이것도 어쨌든 뭐 사용자나 근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그런 어떤 세금인데 급여 비율이나 혹은 인당 거주 금액으로서 부과를 합니다. OECD 조세 통계에서는 3,000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번호가 붙여져서 이제 분류되고 통계 데이터가 산출이 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나라들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인데 스웨덴은 사실은 요 명목의 조세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항목의 그런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웨이지 텍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금 쪽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조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에 관련된 뭐 그런 어떤 조세랄지 뭐 여러 가지 뭐 정도의 사용을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특히 이제 이게 Family Burden Equalization Fund and Community Tax라고 이름하에 요 조세 항목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그 절반은 아동수당 쪽, 그러니까 아동수당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 조세 항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또 가족 상담과 같은 어쨌든 가족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항목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한번 최근까지의
65년도 정가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 스웨덴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아요. 많이 쓰고 그다음 오스트리아도 꽤 많이 사용하고 프랑스도 좀 사용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 영국은 이전에 과거에 좀 사용했다. 지금은 뭐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조세 체제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다양한 국가들이 있지만 이것을 몇 가지 이제 유형화해서 그 특징들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유형화는 복지국가 체제별로 사실은 뭐 좀 다르게 이제 조세 제도가 좀 구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비스마르 복지국가 체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사회적 기여가 주재원 베네피트 원리가 사실은 주된 이제 조세 부담의 원리로 돼 있고 그러니까 조세 역할은 조금 작은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조세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네피트 원리라고 하는 게 복지 프로그램 수급제를 통해서 재원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 국가 체제 여기서는 영국이에요. 여기서 별도 미국을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가장 사실은 천착한 그런 연구자가 어, 박 박슈알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독일 사람이죠. 따르면 여기서 자유주의 복지 국가 체제 영국이에요. 미국은 좀 다른 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조세 역할이 조세 역할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브리지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조세 역할이 주고 한 조세 부담 자체는 크지 않죠. 저소세 국가. 저소세 국가에 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쨌든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상의 비중은 높지 않고 하지만 누인성이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노르딕 국가는 뭐 조세가 주재원이고 어, 하지만 전후에 사용자의 기여가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기여도 최근에 이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주로 역진세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역시 이제 고조세 국가죠. 그다음 재분배를 촉진하는 뭐 그런 어떤 측면도 역진세에 많이 의존하지 하지만 또 개인소득세에서는 뭐 아주 누진적이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누진적인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효과는 비교적 큰 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DIT라고 하는 게 노래복지가 체제의 중요한 조세부 중요한 특징인데 이건 자본소득 캐피탈 인컴이라 했을 때 우리는 양도소득세 배당금 이게 대표예요.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좀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해 30% 법인세는 30% 낮아요. 법인세에 대해서 좀 낮고 자본소득에 대해 30% 일조로 30% 부과하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진적이죠. 그러니까 요걸 가리켜서 듀얼 인컴 텍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세 국가로서는 미국, 한국, 일본,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분류가 되는데 뭐 조세 비중이 낮고 재원 정도 낮고 사용자 비중도 낮고 하지만 미국, 한국, 일본의 기업복지 혜택이 또 과다하고 또 조세 지출의 비중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박슈알이 논문을 통해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복지 체제의 그런 어떤 용어와 약간 다르게 사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라는 분이 영국을 가리키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 유럽 대륙 국가들이고, 삼민주국가, 노르딕 국가들이고, 주변적 잔여적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스위스, 일본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GDP에서 조수비 차지하는 전체 비중, SI라고 하는 것은 소셜 인슈런스예요. 인슈런스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여금이죠.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민간 뺀 것이고 요거는 소득세가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 요거는 그 다음에 BDP 차지하는 비중 여기는 법인세 요건 사회보장 기여금 요건 소비세 요건 재산세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계세율
되겠고, 이건 기업의 한계세율. 예. 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분리과세냐 아니면 가족 합산과세냐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배당금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클래시컬한 방식은 기업 이유는 기업에 과세하고 배당금 주주에 과세하는 방식이 클래식한 방식이에요. 파샬은 기업 이유는 기업에 과세를 하되 배당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세 감면을 하고 또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주주에 과세하는 이게 파샬 뭐 그런 어떤 디덕션의 방식인데 요건 뭐 전문적인 용어니까 좀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요것도 베이직 텍세이스 룰이라고 해서 조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고 요거는 엉능 원칙이에요. 엉능 원칙이니까 누준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내고 능력 적은 사람 적게 내는 원칙이죠. 이 키블런스라고 하는 게 베네핏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공적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조세를 부담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조세 수입 많이 오준하는 그런 유럽 대륙의 방식, 유럽 대륙 국가들의 방식이 바로 이 이제 베네핏 원리이고 또 이퀴벌런스 원칙이에요. 뭐 그런 게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륙 국가는 좀 약한 편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국가군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 수준이 높고 낮다. 요것은 과세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엉능 원리이고 요것은 급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럽 가까이 국가들 3인국 국가군들은 당연히 과세 수준이 높으면서 엉능 원리 그 다음에 영국은 과세 수준이 낮으면서 엉능 원리 그리고 요것은 과세 수준이 높으면서 급여의 원리 그리고 주변지 국가들은 과세 수준이 낮으면서 이제 급여의 원리를 취하고 있는 뭐 이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예, 뭐 두 번째 시간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